감기처럼 가볍게 여기는 질병도 있지만 정말 무섭고 두려운 질병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인 암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암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 과정으로 인한 고통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포함해 암은 우리에게 다양한 고통을 주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혹시 폭발적 시청률을 기록했던 MBN의 청기누설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암 환자들에게 기적을 일으켰던 야생 음식들을 소개하는 프로였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암 5가지는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입니다. 실제 암 환자들의 완치에 도움을 준 음식들 중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위주로 한 가지씩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은 청기누설일 내 몸의 기적을 일으킨 야생 음식 36가지 책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드리며 여러 여건상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암.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암인 위암은 2010년에 들어서면서 조기 위암 발생률의 증가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따라 쉽게 걸릴 수도 있는 질병이기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발생한 암 환자 중 14.9%인 3만 92명이 위암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70대 후반의 정맹희 씨는 매일 아침 하루도 운동을 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정 씨에게 닥친 위암 수술과 1년의 항암 치료. 정 씨는 약을 먹을 동안 힘들어서 방 안을 기어다닐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맹희 씨가 운동을 하면서 손에서 놓지 않고 수시로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물의 정체는 바로 꽃송이 버섯물입니다. 꽃송이 버섯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역력 키우는 3대 제왕 1편 면역력과 항암의 1인자 꽃송이 버섯 영상의 제목입니다. 꽃송이 버섯은 지리산, 한라산과 같은 깊은 산속 침엽수의 그루터기에 사는 희귀버섯으로 자연산으로 발견하는 것은 산삼만큼 어렵다는데 그녀는 지인을 통해 꽃송이 버섯을 얻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재발을 염려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먹게 된 꽃송이 버섯. 먹은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진 외에는 병원에 갈 일이 없다고 합니다. 꽃송이 버섯 먹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꽃송이물. 꽃송이 버섯을 말린 후 물에 넣고 끓입니다. 2. 꽃송이 반찬. 끓인 물은 먹고 건더기는 찢어서 양념을 뿌려 반찬으로 만듭니다. 3. 꽃송이 밥. 버섯물로 밥을 짓습니다. 4. 생버섯 된장찌개. 찌개에 넣어 끓입니다. 꽃송이 버섯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현 한의원 원장. 꽃송이 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잔병 치레를 막아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에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항균 작용에 아주 뛰어납니다. 알러지 질환과 기관지, 천식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을 조절하는 칼륨이 4배나 더 들어있기에 고혈압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득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박사. 꽃송이 버섯에는 면역 증강 작용을 하는 베타글루칸 함량이 천연물 중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꽃송이 버섯 추출물이 기존 치료제인 파클리탁셀과의 비교 실험에서 폐암세포 실험에서는 5배 효과, 간암에서는 2배 효과, 위암세포에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암세포를 살해하는 효과를 측정하였습니다. 대장암. 대장암은 침묵의 병이라고 불립니다. 몸에 이상을 느껴 대장 내시경을 받은 환자들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중 50%가 넘은 수가 대장암 3기나 4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1기가 20%가량인 것에 비하면 말기 진단 환자가 훨씬 높은 셈입니다. 대장암은 영기에 발견될 경우 간단한 수술만으로 100% 완치가 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말기로 갈수록 완치율은 5%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병이라고도 합니다. 전라남도 곡성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최도근 씨의 하우스에는 푸릇푸릇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약초는 항암에 좋다는 개똥쑥입니다. 개똥쑥은 국화과의 한해살이 식물로 보통 꽃이 피기 전에 채취해 뿌리부터 잎까지 약용으로 쓰는데 쑥과 비슷해 보이지만 일반 쑥과는 달리 털이 없고 줄기가 매끈합니다. 자세히 보면 잎 모양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보감에 따르면 개똥쑥은 독이 없고 장기 복용하면 만성병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광현 한의원 원장. 개똥쑥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열을 내려주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기 때문에 잔병 치레를 막아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피로회복이나 소화불량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1997년 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최도근 씨는 10여 년의 투병 생활에 겨우 기력을 찾을 무렵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07년도 9월에 대장암 말기라고 판정받았습니다. 이미 암이 너무 펴져 수술을 한다고 해도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대장암 말기라고 3개월을 못 산다고 얘기를 들었으며 결국 장 35cm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최도근 씨는 52회의 방사선 치료와 3박 4일의 항암 치료를 16번이나 견뎌내며 지옥 같은 투병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힘겹게 받았지만 설상가상으로 1년 7개월 뒤 간으로 전이가 되어 간암 판정까지 받았으며 간의 절반에 암이 퍼져 결국 또 한 번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한 번도 힘든 암 수술을 2번이나 겪은 최도근 씨는 간암 수술 후에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항암 치료 대신 선택한 것은 바로 개똥쑥이었습니다. 암 치료에 좋다는 개똥쑥을 알게 된 후 사서 먹기엔 너무 귀했고 가격도 부담이 되었기에 직접 연구하여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개똥쑥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최도근 씨는 꽃이 피기 직전 초가을에 개똥쑥을 수확하여 말려서 사계절 보관하며 먹고 있습니다. 1. 개똥쑥의 맨 윗부분은 차로 끓인다. 개똥쑥은 꽃이 피기 직전 잎사귀가 많이 달려있을 때가 영양이 가장 좋은데 씨방이 맺힌 꼭대기 부분이 특히 약효가 뛰어납니다. 최도근 씨 부부는 맨 윗부분 잎을 주로 차처럼 끓여 먹습니다. 2. 개똥쑥 잔뿌리로 육수를 만들어 닭백숙을 한다. 쌀쌀한 맛을 내는 개똥쑥의 잔뿌리는 고기와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고기의 잡냄새를 잡아주고 고소한 풍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개똥쑥 새순을 먹인 토종닭에 개똥쑥 뿌리로 우려낸 물을 넣어 만든 최도근 씨만의 별미는 개똥쑥 백숙입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수술 후 한동안 꺼려왔던 육류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3. 개똥쑥 밥상을 만들어라. 최도근 씨의 밥상에는 개똥쑥 된장과 개똥쑥 쌈이 빠지지 않습니다. 개똥쑥의 효능을 체험한 부부는 음식의 기본이 되는 간장과 된장을 담글 때에도 개똥쑥 달인 물을 사용합니다. 요리를 할 때에도 이 개똥쑥으로 만든 장을 넣으면 다른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아도 깊은 맛이 납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에선 개똥쑥의 항암 효능이 기존 항암제보다 1200배 높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상채 한의사. 최근에 들어서는 개똥쑥의 아르테미신인이라는 성분, 항암 효과 연구 발표에 따라 암 환자가 개똥쑥을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은 간혹 식욕감퇴나 복통,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의의 소견을 들은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암. 우리나라 30대에서 50대까지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 그중 간암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중년 사망의 주범인 간암 그리고 간경화, 간염. 그런데 간암의 90%가 간경화로 시작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간염 환자는 사회적 편견이나 불이익 때문에 병을 숨기거나 병이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수많은 간염 환자가 간염에서 치료되지 못하고 간암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간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치료를 하고 간에 좋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정성스럽게 다스려야 합니다. 경남 함안의 최경주 씨는 이곳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어머니를 위한 뿌리를 약으로 얻고 있습니다. 최경주 씨는 잎은 봄에 채취하고
뿌리가 제일 약성이 좋을 때가 겨울이며 겨울에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면하고 있는 이때가 최고 영양가가 높다고 말합니다. 최경주 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흰 토종 민들레 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들레는 모두 노란색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는 흰색입니다. 1988년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5년 뒤 어머니까지 간암에 걸렸습니다. 간암 3기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흰 민들레의 효능을 알게 된 최경주 씨는 어머니를 위해 토종 민들레인 흰 민들레를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어렵게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어머니가 쉽게 민들레 뿌리를 먹을 수 있도록 가루로 만들어 하루에 3번씩 드렸고 별다른 항암 치료 없이 간암을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듯한 최경주 씨의 어머니는 발병 후 6년 7년 뒤에 병원에서 약간의 지방간만 있고 다른 부분은 아주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흰 민들레 뿌리를 먹은 최경주 씨 역시 5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대의 건강한 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민들레 뿌리 먹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 가루 만들기. 뿌리를 깨끗이 씻어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 보관하며 숟가락으로 떠서 복용합니다. 2. 반찬으로 만들기. 민들레 김치와 뿌리를 넣은 된장찌개, 매콤한 고추장 양념을 한 민들레 뿌리 구이로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3. 생 뿌리꿀 찍어 먹기. 생으로 민들레 뿌리를 먹는 것인데 아삭아삭 소리가 나며 씹는 즐거움도 주어 간식으로 먹으면 별미입니다. 4. 민들레 차 마시기. 말린 민들레 뿌리를 약 5분간 볶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 차로 우려내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 향과 맛이 커피를 뛰어넘는다고 최경주 씨 가족은 말합니다. 민들레 꽃도 약이 될지 궁금하시죠? 민들레는 예로부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초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흰 민들레는 아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꽃부터 잎, 줄기, 뿌리 모두 훌륭한 약재로 사용됩니다. 흰 민들레 뿌리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간장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폐암. 우리나라 암 발병률 중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의 뒤를 잇는 폐암. 진단 후 5년 이내 거의 10명 중 약 9명이 사망하며 생존율은 약 15%로 치명적입니다. 폐암이 이토록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폐암은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이 말 그대로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폐암 환자들은 암이 꽤 진행될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증상이라고 해봐야 마른 기침 정도이기 때문에 기침 감기약만 먹고 지내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전북 완주의 산 아래 황토집에서 살고 있는 정명희 씨. 어느 날 정명희 씨는 열이 40도까지 오르며 호흡곤란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폐렴인 줄 알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항생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폐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2기 말에서 3기 초로 가는 폐암. 암 선고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정명희 씨의 상태는 수술을 권유받을 만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정명희 씨 본인이나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닌데 왜 폐렴에 걸렸을까 생각을 하며 우울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정명희 씨.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상태였던 정명희 씨는 암을 이겨냈고 지금은 누구보다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명희 씨가 항암 치료 시 가장 많이 의지했던 음식이 바로 마늘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50통의 마늘 즉 6종 마늘이니 거의 매일 300쪽의 마늘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치료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맵고 냄새 나는 마늘을 300쪽씩이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었다는 사실이 믿기 힘이 듭니다. 어떻게 그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정명희 씨가 하루에 300쪽의 마늘을 먹는 데는 다 비결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결코 많이 먹을 수가 없으며
또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면 마늘의 항암 성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명희 씨는 마늘을 한번 씻어 전자레인지에 돌려 아린 맛을 없앤 후 죽염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수십 통의 마늘과 죽염으로 식사를 해왔습니다. 마늘 먹는 방법. 마늘을 깐다. 생마늘을 껍질째 한쪽씩 떼어낸다. 한 끼에 100쪽. 한번 씻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아린 맛을 없앤다. 2분 30초. 살짝 익힌 상태로 죽염에 찍어 먹는다. 그런데 마늘을 하루에 300쪽씩이나 먹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폐암은 이겼다지만 혹시 정명희 씨의 몸에 다량의 마늘로 인해 다른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성 신흥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삶아서 볶아서 먹게 되면 매운맛 성분은 많이 없어져서 몇십 개도 먹게 됩니다. 마늘은 자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다른 식품 먹을 때 마늘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마늘을 기준으로 성인은 하루에 5쪽, 어린이는 2쪽에서 3쪽을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명희 씨의 경우는 적정 섭취량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지만 건강을 되찾았고 폐암 완치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방암. 유방암은 착한 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진행 속도가 느리고 생존 기간이 길기에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생존율이 95%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겉으로 결과가 드러나 보이는 유방절제술로 인해 여성들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탈모 구토, 시력 저하 등 갑작스러운 변화로 소가리를 하게 되는 가슴 아픈 암입니다. 또한 암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 때문에 암세포가 천천히 성장하는 특징을 가진 유방암은 10년이 지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치료 성적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유방암 환자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암 재발 여부를 평생 점검해야 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깊은 산속 한옥에는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10년 전에 산으로 들어왔다는 황미선 씨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산속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매일 빼놓지 않고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표고버섯으로 만든 차입니다. 표고버섯은 감기를 예방하고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미선 씨는 표고버섯차 이외에도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야생화와 각종 과일로 천연식초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30가지 이상의 천연발효 식초는 황미선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40살에 찾아온 유방암 때문이었습니다. 유방암 상기 수술 후 암 재발을 막기 위해 황 씨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사찰 음식이었습니다. 사찰 음식을 제대로 알기 위해 사찰 음식의 대가인 스님을 직접 찾아가 비법을 익혔습니다.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양념과 향이 강하지 않아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황미선 씨는 저온 창고에 봄부터 가을까지 직접 가꾼 자연 식재료들을 모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황 씨가 가장 아끼는 것이 표고버섯이며 그 중에서도 봄에 제일 먼저 나와 표고버섯 중 가장 으뜸으로 친다는 화구입니다. 또 크기가 큰 표고버섯은 음식을 만들 때 육수로 씁니다. 이것은 인공 조미료 없이도 음식의 맛을 살려줍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찰에서 버섯은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선재 스님은 황미선 씨처럼 조미료나 양념을 표고버섯으로 많이 쓴다고 말하면서 표고버섯이 양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빻아서 찌개나 국을 끓일 때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방암 극복을 위한 사찰 보양식 버섯 영양탕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찰 보양식 버섯 영양탕 만들기. 각종 버섯과 채소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낸다. 재료를 냄비에 넣고 볶는다. 이때 기름 대신 육수를 쓴다. 육수 만드는 법. 생수에 하루 전에 표고버섯과 다시마를 담근다. 하루가 지나면 진하게 육수가 우러나온다. 야채를 볶을 때 요리를 할 때 기름 대신 이 육수를 사용한다. 표고와 서기, 송이 등 각종 버섯과 파프리카를 채 썬 뒤 달군 냄비에 살짝 볶아서 만드는 버섯 영양탕입니다. 특히 황미선 씨만의 비법은 기름이 아닌 육수인데요.
채소로 우려낸 채소로 볶는 것입니다. 기름을 적게 쓰고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 미선 씨가 사용한다는 표고버섯 다시마 육수입니다.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조리법을 단순화시킨 맛이야말로 황미선 씨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황미선 씨가 만든 버섯 영양탕의 재료는 버섯과 채소뿐이지만 암 환자는 물론이고 고혈압 환자들의 혈관 개선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강한 양념을 쓰지 않아 다소 밋밋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5가지 맛과 색이 모두 들어있는 것이 사찰 음식의 매력입니다. 내 몸 안에 자연의 음식이 들어왔을 때에는 모든 게 치료되고 예방이 되지만 그 외에는 내가 만들지 않은 음식 외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사찰 음식이에요. 황미선 씨의 말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내용 중 일부만 소개해드렸으며 책에는 소개해드린 음식 이외에도 더 많은 음식들과 정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개해드린 사례는 환자 개인의 사례이며 건강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인 음식은 없으니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